안녕하세요. 홍한상입니다. 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정경련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지금까지 뭐 책 한 35권 썼고요. 그 일본 기업을 연구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사카 상인들이나 뭐 일본의 상도, 뭐 교토 천년상인 뭐 이런 거를 이제 책을 써서 일본 가서 취재해가지고 한국에서 책을 냈는데, 그 책들이 이제 중국이나 뭐 대만, 홍콩, 러시아 이런 나라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책을 쓰면 그 책이 이제 일본서 번역되고, 또 중국에서 번역되고, 뭐 대만서 번역되고, 태국서 번역되고, 러시아서 번역되고 뭐 이랬고, 중국에서 취재한 책, 예를 들면 뭐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는 거꾸로 또 일본의 책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그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또 유럽의 오래된 그 명품 기업들,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일본 정치 얘기를 해달라는 그 댓글이 그냥 있어서 다시 이제 일본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상황이 복잡하니까 뭐 이건 사실은 좀 뭐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닌데, 이거를 사실은 한국에서 그 일본 정치를 그 분석해본 뭐 책은 있겠죠.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총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868년부터 이 해방 직전까지 일본의 총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일본의 총리를 거쳐갔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메이지 유신을 완성시킨 사스마 조슈 히제 사조도히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사스마는 가고시마, 조슈는 시모노세키부터 야마구치현 일대, 그 다음에 도사는 오늘날 시코쿠의 고지현, 그 다음에 히제는 사조도의 히시는 kyūshū 사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제 끝나고 첫 총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등방문이 첫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조 도희가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제1번으로 가장 공이 많은 거는 사스마 가고시마인데, 가고시마는 지난 시간에도 그 가고시마 번의 리더였던 사이고 다카모요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죽어버리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조시본의 이등방문이가 정권을 잡아서 첫 총리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일대 총리인데, 일본이 그 내각이 성립한 게 이제 1885년인데요. 이거는 국회가 없은 시절에 이제 일단 성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등방문이가 제 1대 총리가 됩니다. 이등방문이 총리를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일대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오시마 쪽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고 도시미치 죽어버렸는데, 에, 양쪽의 리더는 사라졌지만 그 리더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이제 소위 고로다 기요다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의 전권 대사로 들어온 사람이죠. 고로다 기요다카. 키가 182cm 정도 되는 아주 거한입니다. 이 사람은 좀 포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오시마 쪽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지만은 좀 이 사람 포악하죠. 이 사람 일생 얘기하면 좀 너무 살떨린 얘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 한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초대 2등방무리가 무려 861일을 일단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860일 한 다음에 가오시마 조슈 사스마 쪽에서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같이 신정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로다 기요다카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544일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산조 사네토미, 이 사람은 교토 출신입니다. 천황가의 최고의 명문 가문인 후지하라 부가가
있는데 그 후자라 국가에서 쪼개져 나간 산조 가문, 그러니까 후자라 산조 가문이죠. 이 사람은 천황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지우신이 그 성립된 배경을 보면 그 반란군, 즉 독과막부를 깨뜨리기 위한 사스마 조슈 도사 희전 4대 주력본의 캐치프레이즈가 대정봉환이거든요. 모든 천하의 권력을 천하에게 남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분인데 이 명분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조도의를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도 막부는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네들이 독과 집안이 통반장을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횡을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게 사조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페리 제독의 내일, 그러니까 페리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구로훈에 검은 배 흑선을 2개 끌고 와가지고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때 에도 막부가 대응을 잘 못했다. 독과 막부가 완전히 그 일본의 자존심을 아주 구겨버렸다. 그래서 막부를 타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사조도의가 타도하는데 얘네들이 그걸 잘못 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요, 일본의 정치가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 정치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 국민들은. 이 정치가들이 솔직히 뭐 하는 일도 없이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천황을 좋아하죠. 근데 천황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황이 교토에서 794년부터 1863년까지 약 1100년 정도 살았는데 천황의 경제력은 6,500석입니다. 천황이 갖고 있는 경제력. 그러니까 천황의 영제가 따로 있어요. 그 영제에서 나는 게 이제 6,500석인데 독과막부는 400만 석이니까 독과막부에 400분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경제 능력이. 그래서 숨도 못 쉬고 그냥 뭐 오래 살았죠. 오래 살다가 대정봉환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천하의 고난은 천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게 사조도희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천황이 이제 좀 숨을 쉬게 된 거죠. 천황 밑에는 106개의 공가, 가문이 있습니다. 공가.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크게 2개로 공가와 천황 밑에 있는 공가 106개 가문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독과 막부 밑에 있는 260여 개의 지방 성주, 대명 이렇게 있는데 성주, 대명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다 사무라이죠. 그거는 무가라고 합니다. 무가. 그 무가 260개 번의 성주가 다 무가죠. 무가 밑에 상급 사무라이, 중급 사무라이, 하급 사무라이, 그 밑에 아시가로 전쟁터에서 맨발로 뛰고 창 들고 뛰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사무라이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을 독과 막부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가와 무가는 확연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이 산조 사네토미가 교토의 공가 중에서 필두가로 최고로 이 계급이 높았죠. 천황 바로 밑에. 그러니까 천황이 메이지유신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우리도 지분을 달라. 이제 좋은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산제 사네토미가 3번째로 일본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정권을 사조도의가 놀아먹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5번째, 4번째 총리가 누구냐면 마스카타 마사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스마 출신입니다. 이게 또 군 출신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등방문이가 2번째로 총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수 출신이죠. 그리고 다시 또 고로다 기요다카가 또 사스마가 또 다시 한번 정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사스마의 마스카타 마사요시, 이어서 다시 이등방문. 그리고 나서 히젠번이 사조도의에서 히젠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우리도 총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히젠의 오쿠마 시게노부, 이 사람이 이제 와세다 대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비교적 뭐 온건반데 어쨌든 히젠번이 강성한 번으로서 65만 석의 경제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권을 독과 막부를 때려부시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총리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희젠이 지분이 좀 약한 본이니까 132일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강한 볼일수록 오래 그 총리 자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야마가타 아리모토, 조슈의 야마가타 아리모토, 이 출신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 이 사람이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슈의 육군, 그 다음에 가고시마의 해군. 그러니까 사스마의 해군, 조슈의 육군이란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가고시마는 항상 해군이 강합니다. 왜냐면 큐슈 제일 남쪽에 바닷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큐슈 제일 남쪽에서 자기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키나와를 먹었죠. 이 가고시마 번이. 오키나와를 먹었다는 거는 거기서 오키나와가 뭐한 300km 떨어져 있으니까 이 해상 제해권 이런 게 발달죠. 한마디로 그 해운 쪽이 발달해서 그 오키나와의 사탕수수밭을 먹고 하면서 해군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가오시마는 해군력이 최고로 셉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죽인 일본의 해군이 바로 가고시마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가 아주 해군이 전통적으로 강하죠. 책임도 강하죠. 그 출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이 강한데 조시 쪽은 육군이 강합니다. 육군. 조시는 육군. 소위 지금 아베 고향인 시모노세키부터 야마구치 현 일대. 여기는 육군이 강합니다. 그 육군에서 조수의 육군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야마가타 아리모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전쟁 혹은 육군의 지휘관으로서 아주 능력인 사람이죠. 사실은 일본 육군을 그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육군 시스템이나 육군의 장전 능력을 가르쳐 준 것은 사실 독일입니다. 독일의 장교들이 일본에 건너와서 중령들이 건너와 가지고 그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개 소대가 40명이 전투에 나갔을 때 최대 화력을 발휘하려면 일개 소대 40명의 길이가 40명의 길이를 몇 메타로 놓고 전쟁을 벌였을 때 가장 전투력이 세지냐. 그때 독일이 760m, 40명을 760m로 분산시켜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하는 게 가장 그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독일의 군대 시스템. 독일이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군대가 다 있는데 독일 걸 배운 이유는 원래 일본은 프랑스의 군대 시스템 배우려고 했어요. 나폴레옹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보불 전쟁이라는 걸 해보니까 프랑스가 깨져버렸거든요. 독일한테. 그래서 얘네들이 프랑스를 버려버리고 독일 쪽이 육군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독일 쪽을 그래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육군 시스템은 독일로부터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제9대 총리를 했는데 총리하기 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4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병제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육군을 독일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조슈의 육군이란 말이 바로 야마가타 아리모토 때문에 성립됩니다. 야마가타 아리모토가 살던 집이 지금 교토의 시마지 제작소라고 있습니다. 그 시마지 제작소가 그 다나카 고이치라는 일개 그 주임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 시마지 제작소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그 기념관 바로 대문짝 맞은편에 30m 바로 맞은편에 이 사람이 살던 집이 있는데 집 뻐근합니다. 그 메이지요시는 사조도이가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청렴했냐? 그러면 뭐 일본 학자들은 또 어떤 많은 분들은 그때 청렴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야마가타 아리모토 집을 교토의 집은 그건 자기네 그 일종의 별장이거든요. 집은 동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자체가 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청렴했다라고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 이 사람 집 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야마가타 아리모토가 총리를 하고 무려 1211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반을 했네요. 이거는 조슈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고 조슈의 파벌들이 계속 조슈를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등박문이가 다시 또 내가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박문이 지금 벌써 한 3번
네 번째, 세 번, 네 번째 하고 있네. 네 번째 총리를. 이승만 어머니가 다시 조슈로 또 정권을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조슈가 거의 다 먹은 겁니다. 일본의 그 총리 자리를. 총리를 먹었다는 거는 정권 다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총리 다음으로, 그 다음번 총리를 많이 낸 게 지금 사스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사이온지 김모찌. 이 사람은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교토의 공가의 명망 있는 집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토를 가시면 교토역이 10조거든요. 10조 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교토라는 도시는 당나라의 그 서안, 장안을 모방해서 교토를 도시 계획을 했는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교토입니다. 그럼 1조는 누가 살았냐? 천황이 살았죠. 근데 천황하고 1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집안이 딱 하나입니다. 그 후자라가문입니다. 후자라가문. 정권 창출을 서기 645년에 일본의 천황이 되려고 한 사람 나카노우에 천지 천황하고 같이 정권 창출을 645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총리를 배출했기 때문에 후자라 가문은 천황이 살 수 있는 교토 1조에 같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는 천황과 후자라 가문, 그 다음에 2조에는 이 필두 가로, 그러니까 천황 밑에 있는 아주 최고의 신하들, 이 신하들이 한 5가문 정도 되는데 그 신하들 정도가 2조에 살았고 3조에는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급들, 아까 106개의 가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100개 정도 가문은 이 2조에 아주 센 가문은 나중에 이제 2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3조 쪽에 살았고 이 3조에는 거상들이 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상은 다시 평민인데 그 교토에는 그 1600년대 그 100만석 이상의 가문이 교토 오사카 쪽에 한 4가문 정도 있었습니다. 그 4가문들 중에서 그 교토에 최고로 잘 나가는 가문은 상인인데 스미노구라라는 가문이 동남아하고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100만석 이상. 그러니까 우리 조선 팔도에는 조선시대에 제가 알기에는 20만석이 넘어가는 이 거상 가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간송 전영필 가문, 지금 그 서울에 간송미술관 하는 간송 전영필 가문이 평안북도가 그 원래 그 출발 본거지인데 그쪽 집안만 제가 알기에는 한 뭐 10몇만 석 정도 하고 그 이상의 가문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노구라가 이미 1580년대 약 그 100만 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오사카에 다옥이라는 가문 있습니다. 짜야라는 가문. 여기도 일종의 무역을 했는데 여기도 한 100만 석. 그 다음에 스웨우시 가문이라고 또 그 무역도 하고 약도 팔고 하는 가문인데 여기도 한 100만 석. 그래서 교토 오사카 쪽에 약 3가문. 그 다음에 고베 한 개 가문 있습니다. 100만 석짜리가. 그 다음에 가나자와 쪽에 이시카와현 가가본 쪽에 100만 석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옥 오병이라고 바다의 100만석이라는데 이 사람 해상무역과 또 모르는 이렇게 해서 일본은 100만석 이상의 가문이 적어도 한 대여섯 개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미 국력이 1580년대에 사실은 그 조선 국력보다 엄청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박문희가 이제 1891년이 이제 일본의 국회가 되면서 국회가 생기면서 3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 그때 이제 이등박문희가 이제 총리를 했는데 그 1891년에 이제 국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당시 예산이 3,300만 환이었습니다. 그때 고종 때의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냐면 300만 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약 11분의 1이었습니다. 이거는 국력이 11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891년에 한국보다 국력이 11배 강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국가 예산 편성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는 일본보다 딱 3년 뒤입니다. 189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회계가 처음에 그때 시작이 되죠. 1894년에. 그때 그 예산 편성을 짤 능력이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다네가라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예산 편성을 해주거든요. 1894년에. 일본 경제의 11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였지만 다네가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예산을 경공업 위주로 편성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예산 편성은 중공업과 경공업이 같이 갔거든요. 말하자면 나가사키 제철이나 이런 제철소, 그다음에 도미오카 제강공장이나 가타오카 제강공장 같은 경공업, 그러니까 제강이 아니라 제사, 실을 뽑고 면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중공업과 제철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실본 제철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본 제철은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회사가 합쳐진 게 실본 제철인데, 그 제철 쪽을 하는 중공. 제철이 있어야 국가 발전하거든요. 제철이 있어야 철강을 만들고, 철강이 있어야 기계를 만들고, 기계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군사 무기도 전부 제철이 제강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라이들의 자식들이, 사무라이가 삼인평등이 되면서 그 봉급을 주는 주체, 즉 성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폭동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자식들을 이 가타오카 제사공장, 도쿄카 제사공장, 그런 면직물을 짜는 공장에 사무라이 자식들을 취직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사공장에 취직하는 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일이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호과 중공을 동시에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의 그 단해가 같은 그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그게 전부 경호업 위주로, 말하자면 뭐 성향공장이나 만들고 양철 지분 공장이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반, 이 펀더멘탈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일본 쪽에서. 이건 일본의 자신의 계략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뭐 지배를 곧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정권이, 조슈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사스마, 그 다음에 이제 히젠이 지금 하나 꼈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무스라인데 지금은 이제 이와테 현입니다. 저기 그 아오모리 쪽 거의 다 올라가서 이와테 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무스 쪽에서 이제 총리가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독과 막부가 망하잖아요. 1868년에 내쫓겨납니다. 에도성을 이제 양도했다고 적혀있는 말로. 어쨌든 뺏긴 겁니다. 뺏겨서 이제 독과 막부는 400만 석짜리였는데, 이 메이지 유신의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이 이 내쫓으면서 70만 석을 강등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껍데기를 벗겨버린 게 아닙니다. 70만 석을 줬어요, 그래도. 그래서 시조가를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나고야가 아닙니다. 시조가로 내쫓아서 70만 석이 돼버리거든요. 70만 석이면 일본의 강성한 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 막부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셋을 뭐 7남, 9남, 13남, 뭐 7번째, 뭐 9번째, 13번째 아들을 그 하나씩 띄워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가문이 끊어질 걸 대비해서, 장남의 가문이 끊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그 아들들한테 지방 영주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저쪽에 그 이하테 쪽 위에 미도본, 아이즈본이죠. 아이즈본에 그 7번째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아들은 와카야마 쪽에 또 보내고, 또 하나 아들은 저 시코쿠 쪽에 마스야마 쪽 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혈통이 끊어질 때 대비해서 했거든요. 바로 무스 쪽에서 이 지금 여기 하라 다카시라는 이 총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 꽤 오래 했네요. 1133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소위 그 독과막부의 그 분가, 그 아들, 그러니까 독과 이에야스의 직계 아들이 됩니다. 이 사람은 7번째 아들. 이 사람이 그쪽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사니까, 우리 막부가 너네들한테 정권 남겨줬는데 우리가 아주 힘이 있다, 경제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분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이쪽 그 미도본 쪽에서는 나중에 되면은 일본의 그 역사책을 미도학파들이 아주 뜯어고치기 시작하네요. 한반도하고 관계된 부분은 많이 뭐 삭제하고 가필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과 막부가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868년에 망했는데 1918년 딱 50년 후에 이 막부 쪽에서 지금 하나 총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그 쭉 내려가다가 사스마 조슈 도사 시대는 쭉 내려가다가
이제 소하 시대, 히로히토의 시대죠. 1926년부터를 우리가 수화 시대라고 합니다. 소위 그 히로히토 수화 천황. 이 사람이 뭐 총리를 무지하게 천황을 무지하게 오래 했잖아요. 1926년부터 1986년까지 있으면 무려 6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장기 집권입니다. 이 천황으로서는 히로히토가. 그래서 이제 그 히로히토 쪽에서 이제 때때로 이제 지분을 좀 요구를 하긴 하는데, 자, 1926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총리는 이 도사에서 드디어 첫 총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소위 하마구치 내각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사가 1868년에 같이 메이지 유신 때 정권 창출을 했는데 총리를 하나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도사는 지분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 사카모토 료마 뭐 이런 애들은 그 지분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도사를 움직이는 힘은 이 두 사람인데, 이다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 때도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좀 뭐 고상한 인물이죠. 철학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다카키 다이스케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고토 쇼지로가 있었어요. 고토 쇼지는 거상입니다. 그리고 상급 사무라이고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저 군함 사러 댕기고 뭐 이런 거 하고 대포 사러 댕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 도사 쪽의 이 인물들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제 하수인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잡아뜨릴 때 군사력도 좀 제공을 했고 하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도사 쪽에서 이제 지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9년이나 돼서야 이제 도사에서 총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마마치 내각입니다. 652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도사가 첫 총리를 배출합니다. 자, 사조 도의의 지금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1932년이 되면 이누가이 내각이 생깁니다. 이누가이 쭈. 이 사람은 누구냐면 후쿠자 유기치 제자입니다. 이누가이. 그러니까 이제 후쿠자 유기치가 이등 방문에게 맞서가지고 제야의 지도자로서 일본 돈 만행짜리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 인물이 제야의 지도자로서 명망 있는 똑똑한 젊은 애들을 게이오 대학에 자기가 게이오 대학을 설립하면서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가르쳐서 얘들을 정치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는 뭐 오이타반 출신이라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힘이 없으니까 똑똑한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게이오 대학을 만들어서 길러서 얘들을 정치에 이제 투입한 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누가이츠라는 이 바로 총리가 1932년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자가 유기치는 그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일본의 국회의원에 무지하게 많이 당선되기 때문에 게이오 파벌을 형성합니다. 게이오 파벌. 그래서 이제 뒷장면에 일구자원전 이후로 가면 게이오 대학 총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딱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제 32대 총리의 후쿠오카 출신의 총리가 한 사람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히로다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후쿠오카 쪽에서 첫 총리를 배출했는데, 후쿠오카는 아베다로 일본 재무상의 고향이죠. 그리고 아소다로는 일본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재무상이면서 부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1940년생이고, 이 후쿠오카가 지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에 뿌리는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우익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도야마 미스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중급 사무라이 정도 되는 출신인데, 후쿠오카는 사츠마 조슈 도사이젠 사계 주조권에 끼를 못했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수 우익의 도야마 이스루가 현양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흥룡회, 오늘날 일본 군국주의 뿌리죠. 이 흥룡회 현양사가 전부 이 후쿠오카 쪽에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소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양사나 흥룡회는 대륙낭인을 배출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낭인이 청일전쟁 전에 2, 30년 전에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중국 청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일본 정부에 제공한 사람들이고,
결국 이러한 지분 참여가 지금 후쿠오카본에서 히로다라는 이 총리를 배출을 함으로써 후쿠오카본이 정계에 지금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소다로고 아소파벌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현재 일본을 지배하는 아소파벌은 굉지해라고 그래가지고 아소파벌이 별도로 있고 아주 강력한 파벌입니다. 지금은 그 어저께 그 기사에 지금 문해춘추 그 1월호에 지금 아베도 파벌이 있고 아베 파벌 따로 있죠. 아베 총리. 그다음에 아소다로 파벌 있잖아요. 이 두 파벌이 현재 제일 힘이 셉니다. 힘이 센데 지금 아베하고 아소다하고 연합정권인데 지금 아베가 아소다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문해춘추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대 정치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없는 번들이 뭐 오카야마 번에서도 뭐 한 사람 나오고 이시카와 번에서 나오고 뭐 그랬는데 주로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플러스 경도, 교도, 천황 지분이 나왔다고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은 자, 일본의 새 헌법이 생기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헌법이 1947년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국 헌법 하에서 이제 새로운 일본의 정치가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좀 내용 길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자,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일본 총리와 일본의 정치 파벌, 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저한테 댓글 달아서 일본 정치를 얘기해달라고 한 분이 그 여기 계셔서 제가 이걸 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그 총리를 지금 이렇게 한번 뭐 분석을 지금 수박 겉핥기로 했지만은 좀 이제 들어가 자세히 하나씩 할 필요도 있는데요. 어쨌든 1947년 헌법하에서 요시다 시게루라는 일본의 강력한 총리, 이 사람은 무려 총리를 5번 했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3번, 4번 했나 그랬는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5번 했더라고요. 자, 요시다 시게루 도사 출신이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본의 현대 정치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